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김태일입니다. 김명준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하루만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했습니다. 소고기 안심과 돼지고기 보쌈 그리고 전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16강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서 안심, 보쌈에 가고 싶을 만큼 잘생겼다고 보쌈, 패배주의와 좌절감을 전복시켰다고 해서 전복이 나올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껑마를 보여준 선수단 모두 고생하셨고요. 역시 중껑마로 이번 주를 버텨낸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메뉴로 안심, 보쌈, 전복 이런 거 한번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평화로운 저녁 시간 한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그저께 저녁 오후 6시 32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시장에서 시민들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장을 보던 시민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허. 어떤 일인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장 골목을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더니 한 가게 앞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요, 1분도 채 안 아이고. 돼서 가게 안에서 불길이 솟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여성이 머리와 옷에 불이 붙은 채로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여성이에요? 네, 가게 안의 불길은 더 거세지고요.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소화기와 소방업소로 급히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이 끔찍한 광경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네요. 어허. 가게 앞을 서성거리던 남성이 전신이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는데요. 아이고. 몸에 불이 붙었던 두 사람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을까 싶은데 당시 목격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골목에서 그 아저씨가 여사장이 문 열 때까지 담배꽁초 기다리고 막 그랬었다고. 제가 갔을 때는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 많이 나오고 밖에 옷 걸었는데 불이 좀 붙어 있었고 소화기로 일단 끄고 처음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전 마네킹인 줄 알고 마네킹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먼저 소화기를 끄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상인분들이 같이 이제 진화를 했는지 이제 머리하고 옷에 불이 붙어서 이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고. 야, 영상만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그 70대 남성이 예.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가게를 찾아간 건데 네네. 그 가게가 어디냐면 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아하. 전 연인을 찾아가서 지금 생수통에 인화성 물질을 담아간 거예요. 아이고. 그 물질을 500ml를 그 상대방 여성의 몸하고 자기 몸에 뿌리고 아이고, 자기 몸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렇게 불이 몸에 붙었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거죠. 지금 70대 남성은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머리와 옷에 불이 붙은 이 피해 여성과 불이 난 가게를 본 시장 상인들이 재빨리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70대 남성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드렸고요. 피해 여성도 다쳤습니다.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 남성은 도대체 여성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예, 아마 이 남성이 원래 이 여성과는 예전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도한 집착이 스토킹으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아하. 사실 지난 7월에 이 남성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접근 금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간이 지난달 27일 끝나니까 이 남성이 또 이 여성의 가게에 찾아가서 과일도 놓고 음식도 놓고 어떻게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남성을 다시 추가로 고소했고 이 남성이 입건되어서 다음 주에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아하. 날 또 이렇게 신고했어? 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복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사건 보면 후회를 참 많이 하잖아요. 사건을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혹시 이 사건도 그런 경우였을까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일단 이 피해 여성의 70대 남성을 스토킹으로 다시 재차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접근 금지 명령은 이제 실효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 남성이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이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식을 두고 간다거나 과일을 두고 간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나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 70대 남성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입건이 일단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남성이 지금 3도 화상을 입어서 좀 위독한 상황이죠. 네네. 이 남성이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아하. 아직은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찰이 이제 후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님, 이렇게 연인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정말 수법도 너무 다양해요 보면. 예, 보통 우리가 통장에 돈 들어오면 기분이 좋죠. 특히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요즘은 온라인 계좌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쓰기도 하고 간단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헤어진 연인을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힌 거예요. 교묘하게요? 네,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네. 이 여성의 통장번호는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금자명을 뭐라고 했냐. 만나죠. 미안하다. 전화 싫으면 톡해줘. 이걸 불어 120번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통장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장에 돈 들어오면 기분 좋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고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요. 스토킹 범죄입니다. 야, 이 여성이 통장 볼 때마다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남성의 집착이 이것뿐만 아니었다면서요? 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두고 오거나 아이고. 초인종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눌렀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 남성의 행동을 처벌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거나 SNS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면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네. 통장에다 입금을 하면서 이런 걸 남기는 걸 처벌하기 좀 어려웠단 말이죠. 저도 이런 사례는 처음 그렇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고 도망가면 주거 침입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편지만 놓고 오는 것도 사실 딱히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처벌 못했지만 이제는 처벌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처벌하는 과정에서 일단 처벌을 해야 할 이유가 피해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범죄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더 강력 범죄로 나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남성에게 이런 처벌을 내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성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허재현 변호사님,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이 여성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게 바로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고 또 점점 더 범죄가 강화된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지만 법원으로서도 이 범죄자들 모든 이 스토킹 범죄자들을 영구히 격리해 둘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한계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형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아하. 피해자 보호에 좀 더 개선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재판부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어떤 실형을 선고받는 범죄를 다시 범하게 되면 집행유예 다 실효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발 이 사건은 부디 여기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집행유예라고 해도 사건은 여기서 좀 끝이 나야 됩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축구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나간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12년 만에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인볼을 네, 감사합니다. 키워 빨리 대한민국 화이팅! 네, 열심히 싸워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습 다시 봐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보신 것처럼 시종일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뜻깊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어떻게 좀 마련된 자리예요? 정말 뜻깊을 수밖에 없는 게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던 그런 지금 월드컵 경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또 열심히 싸워준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만찬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요. 소위 이제 대통령이 한턱 내신 거군요. 그렇죠. 그냥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부른 거죠.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21명 선수단과 이 파울루 벤투 감독 포함한 코치진들 또 선수들 또 가서 음식해준 건강과 영양을 책임졌던 이 지원 인력들도 있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네네. 이분들까지 다 챙겨서 지금 만찬을 열었다고 하고요. 2시간 정도 이 청와대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우리 손흥민 선수 부상 투혼 펼쳤잖아요. 정말 네. 전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그랬죠. 손을 덥석 잡으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이 조규성 선수 네. 정말 스타 탄생인 것 같은데요. 헤딩 너무 잘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또 크게 웃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했던 우리 파울루 벤투 감독한테는요. 우리 감독님 정말 고맙다. 이 벤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문학경기장에 마지막 대표 선수로 와가지고 게임을 뛰었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그 경기를 봤다. 직접 뛰던 거 봤다라고 하면서 반겼다고 하고요. 또 벤투 감독이 화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허리를 숙여서 한국식으로 인사하면서 또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아, 그냥 이렇게 손 내밀고 땡큐 한 게 아니고요. 네, 허리 숙여가지고 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벤버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환영만찬 국민의례 시작으로 해서 대회 주요 영상도 시청을 하고 환영 인사도 하고 선수들과 감독 답사도 듣고 선물까지 증정하는 풍성한 행사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하재건 평론가님, 제가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 뭐 보쌈, 뭐 전복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아마 선수들도 이제 어쨌든 만찬 일정이 그 전날에 이제 잡혔으니까 예. 아, 이게 대통령이 우리한테 저녁을 대접을 하면 과연 대통령은 저녁에 뭘 먹을까 참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도 했을 텐데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잔뜩 기대하고 갔더니 칼국수가 나와서 실망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칼국수가 나온 게 아니라 돼지고기 보쌈, 쇠고기 안심구이, 그리고 전복구이 이렇게 육지에서 나는 고기하고 해산물하고 다 나왔고 그리고 계절 채소 그리고 공개된 좀 영상을 보면 안에 놓여있는 그 음료가 오렌지 주스하고 샴페인인 걸로 보입니다. 아, 뭐 그렇게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라고 해서 와, 이거 너무 특별한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마 너무 뜻깊은 저녁이 아닐까 싶은데 전혜연 평론가님, 윤 대통령도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뜻깊은 선물 받았다면서요? 제가 보기에 보통은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 아마 나 선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을 만한 의미 깊은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회 중 착용했던 주장 완장, 이 노란색 완장을 직접 윤 대통령의 팔에 채워줬다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네, 화면이. 그리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대표단을 이제 대표해서 전달했는데 이 선물이 뭐냐?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 유니폼 선물하고 이제 기념 촬영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답례로요. 친필 서명과 함께 어게인 코리아, 대한민국 다시 카타르 16강 진출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라고 적은 대표팀 유니폼을 손흥민 선수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전혜연 평론가뿐만 아니고 저도 상당히 좀 탐이 나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앞서 우리가 이제 영상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볼 트래핑 하는 모습 봤잖아요. 왕년에 축구 좀 하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모습보다 더 재밌었던 건 그 공을 던져준 선수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하. 네, 대표팀의 막내고 뭐 경기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 보여줬는데 대통령 가슴에 공을 던지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훅 던지고요. 그걸 또 윤 대통령이 받아서 잘 좀 트래핑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하다가 예. 이제 선수들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멋쩍은 듯이 또 웃음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왕년에 축구는 많이 안 해보신 걸로 이렇게. 자, 허재 변호사님, 이거 말고도 또 좌중이 웃음이 터진 장면들이 있었다면서요? 이번 우리 축구단 선수들 다 잘생겼는데요. 네. 그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행사 도중에 사회자가요. 선수들한테 외모 1위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물었냐면 조규성 선수한테 먼저 물었어요. 오. 그랬더니 이 조규성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흥민이 형,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네. 손흥민 선수가 아니다, 민재가 외모 1등이다, 김민재 선수를 지목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김민재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나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중이 완전히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규성 선수 코리아 넘버9이 누구냐 외모로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죠. 뭐 만찢남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정말 가슴이 설렐 정도였는데 그런데 또 실력도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 탄생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9번 미남 선수 누구냐 이렇게 주목받은 것 더해서 지금 3만 명 수준이던 조규성 선수 인스타그램 SNS 팔로워 수가요. 지금 거의 300만 명, 270만 명이 넘었다고 아이고. 하거든요. 엄청난 팔로워가 생겼고 광고계에서 러브콜도 뜨겁고요. 네. 또 유럽 프로축구팀에서 또 러브콜도 보내면서 지금 프로축구 진출길도 열렸다고 합니다. 자, 아마 근데 이제 그라운드 위에 섰을 때 아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누가 잘생겼다 보다 우리 태극전사들 모두가 다 잘생겨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만찬에서요, 선수들에게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울컥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정은 평론가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감격해서 목이 좀 메인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조금 이렇게 목이 메이면서 할 말을 잠시 잃은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 대통령이 포르투갈 경기를 보고 나서 울컥해하면서 똑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굉장히 그 어떤 감격해했다 아하.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감격한 정서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들 태극전사들을 바로 눈앞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감격해서 목이 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 선수들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도 밤잠 좀 줄여가면서 모든 경기 다 봤는데 우리 국민들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 뒤에 월드컵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나는 노예계약 가수였다. 허준 변호사님. 어우, 단어만 들어도 끔찍한데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연예계가 노예계약이라는 이슈로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바로 2000년대를 풍미했던 발라드 가수 한경일 씨 얘기입니다. 한경일 씨요? 네, 한경일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내 삶의 반, 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대중들 앞에서 사라졌거든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18년 만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동안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한경일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한경일 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노예계약의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입이 정말 1원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허. 집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소속사에서 돈 없다고 정산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18년 만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 한경일 씨,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뭐 어떤 분들은 한경일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경일 씨 히트곡 좀 들어보실까요?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이제 떠나는 그대여 나처럼 웃어줘 기억될 모습은 항상 그것뿐이게 그저 한 번의 미소를 너에게 보이려 천번도 더 흘린 그 뒤에 눈물은 날까 한 사람을 사랑했네 그리워했네 그런 그녀가 떠나갔네 웃음 짓고 싶어 깊은 나의 절망을 그녀가 자, 노래 들으시니까 그 가수 하시죠?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 한경일 씨 히트곡도 꽤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혜원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입이 1원도 없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한경일 씨. 2002년도에 이제 한경일 넘버원이라는 1집 앨범을 내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저 내 삶의 반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노래방 금지곡입니다. 남자들. 아무도 안 올라가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의 가창력에 뭐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그 목소리여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저도 듣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이제 한경일 씨 말에 따르면 한경일 씨 주장입니다. 네네. 노예개혁했다고 하는데 가수 활동 기간에 저 정도 히트를 쳤으면 꽤 부유하게 살아야 정상인데 그러겠죠.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반지하 집이 남았는데 그 반지하 집 팔고 아이고. 빚 다 갚고 이제 길거리에 내앉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 누나네 집으로 아빠, 엄마, 그다음에 한경일 씨 본인 3명이 다 얹혀 살았다면서 본인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설명만 들어도 참 기구한 운명이다 싶은데 좀 더 우리 자세한 얘기 한경일 씨 목소리로 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수입이 정말 단 1원도 없었어요. 지금 집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하는데도 돈 없다고 못 준대요. 요즘 말로 하면 노예계약인 거죠. 그때 3집 때 열심히 활동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용돈을 이렇게 주시더니 너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금 더 그 주목받기 위해서 뭐 소속사하고의 어떠한 좀 트러블 때문에 제가 잠적을 했다라고 작전을 그렇게 짰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그래서 방송도 못하고 방송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행사도 들어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일하게 있던 반지하 집을 팔고 모든 빚을 다 갚고 길거리에 나 앉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 누나네 집으로 아빠, 엄마, 저 3명이 얹혀 살았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뭐 저희가 물론 이제 한경일 씨가 하는 얘기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듣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뭐 잠적해 있어라 이른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일 것 같은데 이게 이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인가요?
이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는 건데 네. 연예인들이 원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서 잊혀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렇죠. 일부러 대중의 시선에서 어디로 떠나간다? 이걸 마케팅으로 한다? 좀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마케팅이라는 건 상상력이니까 여러 가지를 또 상상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김민우 씨가 이병열차 안에서로 히트한 다음에 소속사에서 이병열차 안에서 떴으니까 진짜로 이병열차 타는 게 좋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군대를 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상하기 나름이다 마케팅은. 그래서 이런 마케팅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고 한경일 씨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경일 씨 말에 따르면 이렇게 잠적해서 노이즈는 그때 일으켰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오히려 대중이 이분이 결국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고 사라진 거잖아요. 네. 나한테 무책임하다고 하더라.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송 일이 잡히질 않고 방송에 기회를 안 주고 아유. 행사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전성기가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무 평론가님 이런 시련이 올 때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한꺼번에 막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뒤로도 막 여러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한경일 씨가 방송 인터뷰를 보면 보물 1호로 스크랩북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크랩북을 만들어준 사람 바로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6년 전에 파킨슨병 지금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스크랩북에 굉장히 여러 사연이 얽혀 있는데 저 스크랩북은요 어머니가 당시 이 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 예전에 왜 사진 크게 나고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저렇게 오려서 아이고. 해주셨는데 3권 정도 만들었을 때 즈음에 이제 파킨슨병이 온 겁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뭐 어느 방송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좀 동그라미도 치고 하시네요. 예, 뭐 정말 조그맣게 나온 기사까지 다 찾아서 저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한경일 씨 입장에서는 가수 활동도 어려워진 데다가 어머니까지 이렇게 편찮아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고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너무 아프고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황당하고 막막하고 슬펐다라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아휴, 본인을 참 제일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데 한경일 씨 얘기 좀 마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진짜. 엄마, 이 노래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엄마, 이 노래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이름. 이름을 부른다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한번 불러봐, 엄마. 재현아.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을 한 지 벌써 8년이 넘어요. 굉장히 유명해지지는 않아도 좋아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이 좀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참 이 세상 어머니들은 그 누구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항상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한경일 씨도 보니까 계속 노래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일 씨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술이 노래다. 노래로 먹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면서 돈 준다고 하면서 부르는 곳은 다 갔다. 뭐 전기밥솥 파는 데도 갔었고 거기다 보컬 레슨도 하고 온갖 축가도 부르고 라이브 카페도 가고 그러면서 노래로 생계를 꾸리면서 또 다른 기회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일 씨 대표곡이 내 삶의 반이잖아요. 이 노래 제목처럼 아직 반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팬분들 그리고 우리 뉴스파이터도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왕성한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재명 변호사님, 지금 뭐 제목도 잠깐 나왔는데 최근에 전북 군산 주민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작게 시작된 어떤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남성 아이고. 2명 지금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발길질을 맞은 남성 저렇게 쓰러졌는데도 상대방이 주먹을 날리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8월 군산 폭력 조직인 그랜드파 조직원이 경쟁 관계인
백학관파 조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도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아, 저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조직 폭력된 거예요?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조직원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다툼이 끝이 아니고요. 두 조직 간의 본격적인 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와, 전현 평론가님. 방금 허주연 변호사 말 끝말이 상당히 끔찍합니다. 전쟁. 어떤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장면이 펼쳐진 건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군산 지역에 이른바 크게 두 폭력 조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1986년쯤에 결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랜드파와 백학파가 있는데 처음에는 SNS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개인 간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 그랜드파와 백학파의 이 백학관파의 조직원 간에 한두 명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 개인 간 폭행을 하니까 다시 백학관파가 그랜드파를 이틀 뒤에 주거지를 기습을 해서 둔기를 들고서 폭행을 했어요.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랜드파가 백학관파가 운영하는 주점을 며칠 후에 찾아가 습격을 해서 더 큰 규모의 집단 폭행이 일어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싸움이 닷새 정도 계속됐는데 닷새나요? 이게 공공장소에서 저런 장면이 펼쳐지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보고 있는데도 이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는 소식입니다. 아, 백승 변호사님. 저는 참 놀란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직원들이 저렇게 길 한복판에서 그것도 초등학생 보는 데서 이렇게 싸울까 싶은데 경찰들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국민들 막 훤히 보이는 곳에서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싸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 일단 그랜드파 조직원 5명 그리고 또 백학관파 조직원 2명을 일단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백학관파 조직원 1명을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처음에 시작은 SNS 상으로 서로 조직원 간의 분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커졌잖아요. 그렇죠. 커진 과정이 이제 상대방 조직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 상호 간의 보복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국민의 삶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 폭력 근절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백학관파의 간부급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요.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켜서 이 수사에 잘 협조를 할 테니 이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좀 낮추려고 시도를 한 거죠. 결국 수사 축소를 시도한 이 남성에게 폭처법상 이 단체 구성 활동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이렇게 범죄 목적의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부급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서 7년 이상 징역까지 아이고. 선고하도록 무겁게 처벌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철저한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폭력도 모자라서요. 소위 딜을 했다고 하네요. 아, 글쎄요. 이 사건 담당했던 검찰 얘기 한번 듣고 올까요? 조직원들 간의 욕설을 SNS상에서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서로 조직원을 찾아가 상해를 가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연쇄 보복 폭행, 수사 총탁 등 폭력 조직의 대담성이 드러난 사건으로 폭력 조직의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였습니다. 자, 이 배후 세력까지 엄단했다고 하니 우리 군산 주민분들 이제 조금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성 변호사님. 네. 자, 보니까 또 울산에서도 또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한 9시 37분경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하고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한 딸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주군에 있는 한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농장으로 가보니까 농장 바깥에 반달가슴곤 2마리가 있었고 농장 안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제 신고자와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곰 3마리를 길렀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네. 엽사 2명이 함께 이날 오후 11시 33분 그러니까 최초 신고가 있었던 한 2시간 정도 안에 이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6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60대 부부가 사육장 앞에서 출혈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외상이 있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곰이 어떻게 탈출하게 됐는지 그 경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부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곰한테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사건이 이걸로 일단락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예, 일단 백성윤 변호사님 짚어주셨는데 곰 3마리 사살했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농장의 부부가 곰을 4마리 길렀다는 거예요. 아이고. 2018년 7월부터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그러다 보니까 3마리는 사살했어. 한 마리 어디 또 도망가 어디 간 있는 거 거야?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울주군청에서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당부하는 문자도 보내고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다만 이 농장 주인 부부의 아들이 4마리는 맞았는데요. 2달 전에 곰이 1마리가 죽었다고 아하. 아버지에게 들었다. 그래서 일주일 전쯤에 농장에 갔을 때는 이미 곰이 3마리뿐이었고 1마리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수색을 해본 상황으로 일단 더 이상 달아난 곰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9일 아침쯤 이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문자 메시지 주민들에게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야, 이 달아난 곰이 없어서 정말 그거는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이게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면서 뭐 새로운 사실들도 뭐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지금 농장 자체도 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고가 난 농장에서 작년 5월에도 이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을 했던 사실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아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곰이 탈출했었는데 마취총 쏴서 붙잡아가지고 다시 사육장에 넣어서 다른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달가슴곰이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육을 하려면 환경부에 등록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농장은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농장이 2020년에 이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고발이 돼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 담당자에 따르면 미등록 시설이었고 또 반달가슴곰의 원래 주인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아, 원래 주인이 있어요? 네, 미등록 시설에서 이렇게 사육하면 안 되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행 실태도 분기별로 점검을 했었대요. 그래서 2020년과 작년에 2차례 이게 이행이 안 돼서 계속 고발 조치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 9월 말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곰 4마리가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곰 1마리가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사망 경위라든가 실제로 병들어서 죽은 게 맞다면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과정 중에서 혹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최근에 이 곰 농장 관련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곳에서도 뭔가 지금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전까지는 이 현장 점검을 반기별로 했었는데 최근에 분기별로 바꿨다고 하고 아하. 그리고 수시 점검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장 주변에 뭐 철제 보호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곰을 가둔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공사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험성은 있어 보이긴 하니까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이 참 이 동요 곰 3마리에 나오는 이 곰 3마리는 상당히 좀 귀여운데 이번에 울산에서 벌어진 이 곰 3마리는 상당히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강력한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님, 사건 하나만 더 볼게요. 요즘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무슨 사건이길래 그래요? 일단 아주 많이 가진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어허. 지난 8일 울산에서 21살에 많이 가진 여성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왜 많이 가졌다고 하냐면요. 가방이랑 보석 같은 거 중고 명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하고요. 오. 또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상속녀다. 아이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요. 지난해 7월에 결혼도 했고 올해 3월에 무려 3쌍둥이를 출산까지 한 아기 엄마였다고 합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3쌍둥이까지 아주 다복하게 있고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다른 것도 아닌 사기죄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기요? 예, 중고 명품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뭐 중고 가방 판다, 보석 판다라고 하면서 무려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가 왜 이 여성이 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될 텐데 예. 중고 명품으로 사기를 쳤다. 아니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가끔가다 부자 중에서도 개인적인 어떠한 그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상속녀라고 했던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4억 원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새쌍둥이 엄마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남편과 시댁을 속였다고 합니다. 내가 새쌍둥이를 낳았다고. 아 그럼 새쌍둥이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평소 같았으면 불가능한데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네. 면회가 안 되니까 아하. 그냥 아무 그 남의 아기 사진을 보내주고 아이고. 내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아기 엄마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야 백성 변호사님 상황이 이러면 가장 충격받은 사람 이 남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요, 지금 뭐 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게 이 와이프의 과거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고, 그렇죠. 심지어 새쌍둥이 낳았다는 이 아이도 전혀 없었던. 없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화가 날 상황인데 문제는 아내의 거짓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아내가 사기죄로 검거가 됐잖아요. 네네. 중고 물품, 명품 사기로. 근데 이 아내가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실 나 남편이랑 같이 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보통 아내가 남편이랑 공모해서 같이 했다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안 했다고 빠져나가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같이 했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도 구속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휴대전화 내역, 그 계좌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여성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성에게 속은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경찰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경찰한테까지 내 남편이랑 같이 했어라고 거짓말해서 남편이 구속까지 됐다가 다행히 무혐의가 입증이 돼서 지난 10월에 이 남편은 풀려났습니다. 야, 김명준 앵커가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대박 사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이해가 갈 정도인데, 야, 애꿎은 남편을 공범으로까지 속였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허지연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지금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명품 이런 거 사기친 거, 이거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남편한테 상속 분쟁으로 4억 필요하다 해서 가져갔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거짓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범죄는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이 범행을 했을 당시에 두 사람이 법률혼 관계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배우자는 친족 상돌의 규정에 의해서 사기죄로 이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형이 남편이 면제가 돼요.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결혼 관계에 있을 때 사기를 치면 이건 처벌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아하. 범죄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형이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검찰 관계자한테 남편 가족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릴 뻔했는데 끝까지 수사해줘서 밝혀줬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도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 억울한 사람들 생기면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백성 변호사님. 네. 대중의 모습을 감추었던 게 얼마 전 공개가 됐다 이렇게 써 있네요. 뭐가 공개가 됐어요? 네, 칠레 이스터 섬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관광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칠레 이스터 섬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모아이 석상입니다. 아하.
대략 한 1,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조그만 게 아니고요. 최대 높이 한 10m, 무게 한 80톤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굉장히 무겁죠. 저걸 옮기기도 힘들 거고 그렇죠, 돌을. 네. 거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1,000년 전에 저거를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불가사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터섬 원주민들은 이제 모아이 석상을 조상의 영혼을 지닌 아주 신성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재연 변호사님, 이 모아이 석상에 뭔가 좀 뭐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안타까운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 귀한 석상에 무슨 위기가 찾아왔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검게 땅이 그을려 있어요. 그 위에 일정한 모양의 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방금 보신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인데요. 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3일 이스터섬에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서 아이고. 이 석상 일부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원주민과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재건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칠레 이스터 섬에서 갑자기 산불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 산불이 라파누이 국립공원을 덮친 거예요. 아하. 그 라파누이 국립공원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이고 네. 그 안에 모아이 석상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렇게 그을리고 훼손됐다는 겁니다. 아하. 저 모아이 석상이 진짜 글자 그대로 인류의 문화유산이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던 보물인데 네. 저 석상이 우리 대 저렇게 훼손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이거 복구는 돼요, 그러면? 지금 언론 인터뷰를 보면 완전히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 석상 자체가 사실은 예술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일부 석상이 균열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큰 거는 높이가 10m, 무게가 80톤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일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예전에 그런 독특하고 상징적인 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산불은 방화로 추정이 된다라고 아이고, 해요. 방화예요. 예, 칠레 당국에서 지금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피해 규모는 이 석상을 포함해서 무려 60만 제곱미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 석상 참 상당히 좀 귀한 건데 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다른 네. 거 하나 좀 짚어볼게요. 새해보다 하늘을 더 잘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죠. 자,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한 남자, 발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네. 푸른 슈트와 푸른 헬멧을 쓰고 네. 푸른 하늘 위를 저렇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리도 지나고, 네, 아찔한 절벽도 넘으면서 스페인 하늘 위를 내 세상인 양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요. 정말 아찔하지만 장관입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낙하산이 펼쳐지고요. 지금 뭐 계속 지나고 있네요. 오래 보여주네요. 네, 조금 이따가 내 아이고,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네네. 거센 모래바람과 함께 좀 이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데요. 네, 지금 착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날다람쥐 같은 윙슈트를 입은 이 남자.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아이언맨이 아닐까요? 아이언맨. 허재연 변호사님, 근데 저 수트요. 저거 제가 입으면 저도 저렇게 날 수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저게 언제 되게 필요할 것 같으냐면요. 교통체증 정말 심할 때 저 윙스트 하나만 있으면은 쭉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되게 좋겠네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윙슈트 비행이요. 보기보다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기 스포츠예요? 네, 일종의 스포츠래요. 그런데 비행 전에 고려해야 할 대상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의 윙슈트 조종사 다니 로만에 따르면요. 비행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늘 비행의 이동 높이나 수평 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스케치하고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바람이나 뭐 날씨, 기온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저는 그냥 뭐 빨리 안 날아다니고 저 영상 보는 걸로 좀 대리만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